예, 이 음악 들으시면 아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으시고요. 저는 왜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왜 라라랜드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참 저는 이 코너에 맞는 좋은 아주 시그널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이 음악 들으시면 어떤 순서가 이어지는지 아시죠?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주간 정치 매치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어느 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입니다. 윤과 국민의힘 인위적 거리 두기보다 안정적 변화가 낫다? 아니다. 네, 예. 저는 오늘은 이거 맞히셨어. 네. 야, 이 네. 보통 효과음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말씀하시죠. 네, 조금 이렇게 텀을 드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네, 저는 이제 당연히 이 정치는 안정에서 중간으로 나가는 거다.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기반으로 중간으로 나가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의 이제 보수층의 요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탄핵 기각 지지율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아마 대략 한 40% 안팎.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특정 여론조사에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개인의 네.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이게 이제 쇄신, 혁신 이렇게 나갔다가 당 지지율마저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 전체도 화가 나 있고 또 보수층도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정감 있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탄핵 심판 결론이 나고 혹시나 또 인용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인용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인용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새로운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쇄신 혁신 드라이브를 걸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근데 이제 보통 정당이 지금까지 어떤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화와 혁신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지만 먼저 안정 그리고 자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자강을 통해서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강, 안정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자칫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중도층에 특히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이 안정과 자강이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탄핵 심판과 형사소추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자강과 안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기자회견 말씀 중에서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제 아니에요? 투표제. 제죠. 예. 제도. 투표제에 가는 거는 외계인이 없는데 자꾸 외계인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억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90%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1대 인천 연수구에 있었던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또 전자개표 시스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의힘의 대표격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좀 우회적으로 투표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듯한 발언은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대표격이 아니고요. 실제 대표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은 이게 좀 풍채가 너무 커서 껴안긴 좀 버겁죠.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 심판 결론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잘라낼 것이 아니고
소통과 공감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수많은 혐의로 지금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표를 하고 있고 또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 그 부정선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꼭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영세 대표는 뭐 충분히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지만 부정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뭐 지지층을 결집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가능하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 찾지 말고 외부에서 찾자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의힘이 마치 이 부정선거를 이제 옹호하고 주장하는 세력처럼 인식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 다소 너무 나간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부정선거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8대 대선 때 진보 진영에서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21대 총선 지나면부터 이게 강성 보수층의 아젠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 지는 정당이 늘 부정선거라고 이제 비판 공격을 취했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는 사실 국민의힘이 좀 주로 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 부대변인 네. 오늘 김민전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구치소에 면회 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근데 윤 대통령이 뭐냐면 헌재에 나간 건 잘했다, 잘한 결정이었다. 근데 이게 너무 곡해돼 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직언을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어떤 본인의 나름대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대표적인 걸로 어제 있었던 일만 말해볼까요?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인원이란 말은 사실 처음 들었을 땐 그럴듯하더라고요. 왜? 보통의 이제 군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말을 안 썼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불과 1분 42초 정도 지나니까 본인이 계속 인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 언론 얼마나 빠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인원이란 말을 썼던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헌법재판소에서 김영현 전 장관이 와서 증언을 했을 때 그때도 불필요한 인원을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받을 수가 있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조금 이해가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오신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통의 우리가 재판을 봤을 때는 본인이 별로 잘 안 합니다. 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잘못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오셔서 어제 같은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바로 드러날 거짓 해명을 하시는가 아니면 무슨 호숫가의 달빛이라는 좀 둥그런 잡는 얘기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국민들의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환율은 왜 오르고 왜 본인은 감옥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도 이렇게 윤상현, 김민전 이런 분들에 쌓여가지고 조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 못하는 것 같고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충원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방금 강승필 대변인께서 윤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민주당하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저에 계시면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왜 지금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 대변인 오실 때 되게 추웠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추위 속에서 대통령을 혼자 놔두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잘 버티시라. 이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방금 인원
삼원 공방이죠. 인원, 요원, 의원.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는데 삼원 공방입니다. 삼원 공방.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정치라는 것이 꼭 그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 비상계엄 선포한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왜 헌재에 나가서 변론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본인 잘못이 저 한 60%라고 봅니다. 근데 40%가 어디에 있냐?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 그러니까 정권을 내줬으면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치 도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탄핵을 몇 번 한 것이며 특검법을 얼마나 발의했는지 그리고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 셀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숫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정 마비 상태로 몰아갔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원인도 40%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 거죠, 사실상.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나가서 뭐 이를테면 이제 진영 결집을 의도하는 그런 발언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 내란과 특검 공작을 그러니까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이제 그 팩트 여부를 떠나서 진영 결집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일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거기 나가서 성과를 하나 냈던 게 뭐냐면 그 민주당의 부당성,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환율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탄핵 직후에 이재명 대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때 막 이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수정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치는 잠깐만요. 네. 그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제가 네. 곡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나가보니 알겠다. 너무 곡해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곡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하시던 말씀도 하시고 네.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곡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곽종근 그 사령관이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 띄워가지고 특전사 요원들 데리고 국회 본청 가서 창문 깨고 국회 본관 들어간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도 없는데 이분이 왜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홍장원 이분도 제가 살아온 경력을 보니까 보수에 가까우신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말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좋아했다고. 그리고 이분이 써온 그 메모가 방첩사에서 나온 그 체포 명단 메모하고 일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과 뭐 어떤 교류가 있어가지고 채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작을 한 듯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삼원 말씀하셨는데 요원, 인원, 의원. 저는요 이거 상당히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큰 틀에서 봐가지고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또 곽종근 사령관도 그 지시를 받고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 말하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단어 하나 가지고 말꼬투리 잡는 거 상당히 유치한 것이고 또 이들의 대화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곽종근 사령관 말고도 이진우, 홍장원, 여러 가지 조지 요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어떤 지시도 다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정황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미 검찰 진술에서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본인들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피하고 또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큰 틀에서 60%는. 그런데 40%는 민주당의 잘못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는 너무 과도해요. 아니 지금 예산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도 경제수석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산 삭감 때문에 비상계엄까지 마음먹은 사람이 어떻게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경제수장인 경제수석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리고 체코 원전 그다음에 그
그 군 간부 초급 간부들 근무비 이런 것들은 애초에 편성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편성을 안 해놓고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해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러 가지 탄핵 같은 경우도 조금 과도한 면은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여러 번의 탄핵에 대해서 모두 찬성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법률에 정해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이지 대통령처럼 법에 정해지지 않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과 탄핵을 가지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인지 내란인지 지금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법부의 몫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12월 6일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12월 6일 뭐 박선원 의원 그 유튜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곽종근 전 특수정 사령관을 비롯해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죠? 네, 김병주 의원 유튜브. 주불리나 네. 여기에 이제 그 여러 뭐 분들이 그러니까 군 현역 장성들이 거기 가서 계엄 사태 이후 불과 3일 후에 야당의 유튜브에 공식으로 출연한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사실 진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그 중간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시를 받은 그런 현역 장군들, 장성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근데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과정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버해서 발언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 이 공세의 빌미를 넘겨준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단정해서 위헌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좀 두고 보자고요. 자, 근데요. 지금 그 엄 소장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막 진술이 막 좀 바뀌고 이런 보도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좀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이거 좀 차근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말 헌정사상의 뭐 초유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재판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증인이라든지 좀 더 많은 객관적인 사실을 찾겠다라고 설득이 된다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뭐 우리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서서 어떤 많은 사령관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진술에서 본인들이 진술하고 거기에 조서에 도장도 찍은 거예요. 물론 재판 가서 부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그 진술은 국민의힘에서 평소에 그렇게 맹신하던 검찰의 객관적인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국회 측 대리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똑같이. 그러면 답변을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뿐인 거지 저는 사실상 답변이 변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부 답변이 좀 변한 것은 있지만 저는 다른 사령관들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단체장이 있고 그 아래 어떤 부하직원, 보좌관 이런 정무직들이 있는데 이게 은밀하게 보안성을 강화해서 하는 대화다 보니까 증거가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증언이 맞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왜 다 밝혀지냐면 결국에는 단체장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들이나 직원들이 그 하위 직원들에게 또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환적인 것들이 다 모이면은 결국에는 단체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비아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김용현 장관이 곽정근 사령관한테 비아폰으로 통화했으니까 당당하게 임해라 했다고 지금 오해들을 하시는데 잘못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진우 하는 것만 하더라도 본인의 수행비서가 같이 있다가 본인의 비아폰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님께 전화 와가지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 안이 너무 조용하니까 다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머뭇거리니까 하면 다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정황들이 비단 이진호 사령관과 수방사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추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황 증거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 예.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3부 줄이고요. 우리 엄 소장님 하실 말씀은 4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방어권 보장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법률적 용어까지. 예. 3부 여기서 줄이죠.